미술에게 말을 걸다. 이소영 지음, 카시오페아 출판사. 어떤 화가에게 거장이라는 이름이 붙을까요? 화가들에게는 다양한 수식어가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거장이라는 수식어는 몇몇 화가에게만 붙습니다. 어떤 화가들에게 거장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걸까요? 저만의 거장의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대부분의 거장들은 오래 살았습니다. 피카소, 마티스, 샤갈 모두 꽤 오래 살다 간 화가들입니다. 거의 한 세기 동안 작품 활동에 집중했어요. 짧은 생을 마감한 고흐에게는 거장이라는 단어를 잘 붙이지 않죠. 불꽃처럼 살다 간 화가, 열정의 화가, 비운의 화가라는 수식어가 붙어왔습니다. 둘째, 거장이라 불리는 화가들은 회화 작품만 남기지 않았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다빈치도 회화, 발명, 해부학, 무대 디자인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했고, 미켈란젤로도 벽화와 조각에 능했습니다. 피카소와 샤갈, 마티스 역시 회화, 조각, 도자기, 벽화, 판화, 콜라주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었습니다. 거장들은 한 분야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 도전했습니다. 셋째, 거장들은 다작을 했습니다. 대부분 많은 작품을 남겼어요. 한 점만 그려서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빈치의 경우 회화 작품의 수가 다른 거장들에 비해서 적은 편인데 화가이기보다는 천재 예술가에 가깝습니다. 다빈치를 제외한 많은 거장들은 유화, 판화, 드로잉 등 많은 작품들을 남겼습니다. 고흐는 9년간 그린 작품이 1000여 점에 가깝고 피카소의 경우는 10,000점이 넘습니다. 저는 다작 안에 명작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힘을 모아 한 점만 그려서 명작을 남기는 경우는 미술사에 많지 않습니다. 여러 번 도전하다 보면 그 안에서 훌륭한 작품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거장들은 다작 안에 명작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들을 거장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들의 그림 몇 점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들의 삶 전체를 그들의 감성과 이성이 깃든 작품들로 대변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앙리 마티스야말로 거장이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습니다. 그는 말년인 1948년부터 약 3년간 쇠약해진 몸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 니스 방스에 위치한 로사리오 성당에서 스테인드 글라스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방스는 프랑스 남동부 연안의 작은 마을로 니스에서 북쪽으로 약 20km에 위치해 있습니다. 마티스는 건축가와 협업해 예배당 디자인부터 타일에 그려질 그림과 벽화, 촛대와 같은 금속 장식물, 직물 디자인까지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의 나이 77세 때의 일이지요. 이 작업의 시작은 1942년 마티스가 12지장 수술을 받고 요양할 당시 간호사였던 모니크 부주아와의 인연으로 시작됐습니다. 당시 간호학교를 다니던 모니크 부주아는 마티스의 개인 간호사가 됩니다. 할아버지와 손녀 같은 나이 차이인 둘은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내 친해집니다. 당시 모니크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였고 마티스 역시 자녀와 손자들을 그리워하던 터였기에 좋은 인연이 된 것이죠. 그녀는 마티스를 정성스럽게 간호해 주었고 그의 작품에 종이 오리기를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마티스는 모니크가 간호학교를 무사히 졸업할 수 있도록 물질적인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 마티스는 모니크를 주제로 한 초상화를 4점 그립니다. 하지만 1944년 모니크는 마티스의 모델과 간호사 역을 잠시 그만두고 도미니코 수도회에 입회하면서 자크 마리라는 수녀가 됩니다. 결국 둘은 편지로 서로 안부를 전하지만 수녀라는 직업의 특성상 외출이 쉽지 않으니 연락이 뜸해집니다. 그러다가 마티스가 산속의 한적한 도시인 방스로 작업실을 이전하면서 방스 지역에 위치한 라코르데르 수녀원으로 파견된 모니크 부주아와 자크 마리 수녀로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1947년의 일입니다. 당시 자크 마리 수녀는 예배당 짓는 일을 기획하고 있었습니다. 마티스는 그녀의 추천으로 다시 예배당의 스테인드 글라스 작업을 시작합니다. 자신의 종이 오려 붙이기 작업을 창에 적용할 기회가 왔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는 성당 작업을 위해 실물 크기의 모형을 들여놓을 수 있는 넓은 호텔로 작업실을 옮기고 호텔 벽에 종이 오리기 작업으로 만든 종이를 붙이며 스케치를 진행합니다. 헝가리 출신 프랑스 사진작가 루시안 헤브레가 찍은 사진을 보면 마티스가 이 작업에 얼마나 열정적이었는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모니크 부주아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았던 마티스는 자신의 사비를 털어 건축의 많은 부분에 참여합니다. 마티스는 작품의 주제를 요한계시록 22장 2절로 정했습니다. 그 강은 넓은 길 한가운데를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 좌우에는 12가지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 백성을 치료하는 약이 됩니다. 그가 제작한 생명의 나무를 자세히 감상해 볼까요? 이 장소가 요한계시록에 나온 저 장소라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스테인드 글라스 사이에 있는 기둥들이 마치 생명의 나무줄기 같아요. 맑은 노랑과 청아한 파랑, 싱싱한 초록빛 유리 사이로 햇살이 비치면 나라, 종교, 시대, 인종까지 뛰어넘어 이곳에 오는 누구든 마음이 편안해질 듯합니다. 스테인드 글라스 옆 흰 세라믹 타일에 간략히 그려진 인물은 수도회의 창시자인 성 도미니쿠스입니다.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가 간략하게 그려진 벽화에는 성모님께 드리는 기도를 의미하는 아베라는 문구도 보입니다. 이 예배당은 마티스가 평생에 걸쳐 배운 것을 쏟아부은 예술 프로젝트였습니다. 마티스 스스로도 이 프로젝트를 두고 전 생애에 걸친 결과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작품은 저에게 4년을 요구했습니다. 그 시간은 다른 일과 병행할 수 없는 시간, 집중적으로 끈기 있게 작업해야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저의 전 생애에 걸친 결과물입니다. 비록 작품은 부족하지만 저는 이 경당을 저의 걸작으로 여깁니다. 로사리오 경당에 전 생애의 에너지를 바쳤던 마티스는 안타깝게도 건강이 악화되어 1951년 6월 25일 로사리오 예배당 준공식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예배당을 완성하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 나는 떠날 준비가 되었다. 한 예술가의 삶의 마지막 시기, 끝없이 재생산되었던 열정과 그 예술가를 간호했던 한 수녀와의 우정이 이 예배당을 아름다운 작품으로 완성되게 이끌었습니다.